자, 안녕하세요. 오늘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책의 286페이지에 한국 불교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리들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리, 부처님의 사리로 거의 유력시 되는 사리, 인도 델리 박물관에 있는 피프리하와 출토 사리입니다. 그거는 석가족이 모셨다라고 하는 브라미 문자로 석가족이 근본 8탑 중에 하나로 추정되고 석가족들이 모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리 용기에 그렇게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델리 박물관에 가면 뭐 이렇게 상설 전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인도를 가면 꼭 델리 박물관에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막 일정이 이게 딜레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시작해가지고 내려서 거기로만 뛰어갔다 옵니다. 거기만 뛰어갔다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리 친견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래되고 유력한 사리는 전부 뼈입니다. 전부 뼈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슬이 나오고 이러면 훨씬 시대가 뒤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 중국 서안 법문사, 예전 장안 법문사 사리입니다. 당나라 황실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리를 뭐 아쇼카 왕이 보낸 사리다라고 뭐 말들도 있고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믿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 시대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당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앞지르고 세계 최강국이야. 그런데 그런 황제도 30년에 한 번 친견하는 사리라면 당신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리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국 불교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력한 사리, 그 다음에 권위가 있는 사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사리가 최근에 발굴됐고, 그러니까 발굴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랬다 카더라, 뭐 이런 건 다 개똥 같은 소리고요. 그런 거를 믿을 정도로 얼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 그 사리, 뭐 부처님 머리카락, 최초의 머리카락이 거기 있다더라. 개구라입니다. 일거의 망설임도 없는 개구라 되겠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구라임을 밝혀낸 사람이 저죠. 어떻게 네가 알아냈느냐? 그게 이제 제위팔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붓다가에서 제위팔이라는 상인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상인들의 요청으로 부처님이 머리카락을 뽑아주셨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뒤에 굉장히 장사가 잘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큰 사리탑을 만들었다. 그게 머리카락 탑의 시작이거든요. 부처님 머리카락 탑이. 그걸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도의 무역 루트가 동남아시아로 뻗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전통적으로 서쪽으로 무역을 했었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딱 들어도 그냥 구라야.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구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하고 그 다음에 저거 자은전, 대당 현장법사 자은전을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당신이 그 사리탑을 봤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아프가니스탄의 바르입니다. 바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굉장한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구가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무역 루트, 붓다 당시에 무역 루트도 그쪽으로 뻗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600년대 기록에서도 그렇게 남기고 있으니까 아구가 맞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을 당신이 직접 적어놨어요. 거기다. 그러면 미얀마의 그 쉐다곤 파고다는 그냥 개구라죠. 그냥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유력한 사리로 무슨 뭐 저거 얘기하거든요. 스리랑카 불치사사리.
예. 그것도 인도에서 한 500년대에 넘어가는 사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0년 뒤에 넘어가는 사리를 그걸 정통으로 얘기할 수 있나? 사실 그 정도 연대면 우리나라에도 벌써 사리가 들어왔을 때예요. 중국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들어왔고, 근데 그거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렇게 또 믿습니다. 1000년 뒤에 부처님 거라더라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전에 다 들어왔다니까. 다 들어왔다니까. 그거를 근데 그냥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발굴을 통해서 옛날 문자하고 같이 나와버리면 그게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피프리아와 출토 사리는 진짜 그 시대의 그 유물이고 그 시대의 문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위를 굉장히 높이 사는 거고, 중국 당나라에서 모신 그 법문사 사리 같은 경우는 당나라 황제도 함부로 못 보는 사리라고 하면 그거 쉽지 않죠. 어떤 방식으로 구해졌는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당나라 황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리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몽고가 그런 걸 구했어라고 하면 그 당시 최고 유력한 걸 구했을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 전 세계를 막 호령하던 시절이고 불교의 영역을 몽고가 상당히 먹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최강으로 몽고 칸이, 막말로 얘기해서 칸이 내가 부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모셨어 라고 하면 가장 유력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녁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서로 그렇게 버티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 잘 순응합니다. 이게 무슨 질풍노도의 시기도 아니고 질풍노도가 아니고 질풍에 쓰러질 시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프랑스나 영국에 영국 박물관이나 루브르라고 하는 대단한 박물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가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유물, A급 유물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바티칸에 대단한 유물이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교황이 계속 선물 받고 했었던 그 좋은 유물들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중국의 고궁박물관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중국 역사가 있는데 그걸 장개석이 나중에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만의 고궁박물관에도 A급들이 굉장히 있겠어요.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가능성이 있잖아. 그 다음에 프랑스, 제정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그런데도 러시아도 한때 강국이었으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강국들에 다 그런 게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메트로폴리탄도 굉장히 대단한, 왜냐면 거기 돈도 많고, 그 당시 재벌들도 많고, 미국에 국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서 어떻게 보면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게 이제 쫙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카네기가 기증도 하고, 록펠러 기증하고, 이러면, 우리 이건희 회장님 컬렉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들을 그 당시에 모았겠지. 더 일찍 시작했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대단한 게 모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스리랑카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0년 뒤에, 납득은 잘 안 가죠. 납득은 잘 안 가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372년 고구려의 불교가 들어오고 384년 백제의 불교가 들어오는데 500년대 인도에서 진짜라 카더라 이러면서 넘어왔다는 그 사리를 진짜로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발굴을 통해서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법문사 사리 같은 경우는 당나라 때 그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발굴된 거고. 그러니까 그 관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거는 그냥 그 피프리아와 출토 사리처럼 아예 A급, 그거는 초 A급이고, 그러니까 중국 법문사 사리는 당나라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리 중에 하나임에 분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국격을 보는 거지. 우리도 그런 거 있는데,
선물 받으면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우리 잘 모를 때 형편 괜찮은 사람이 주면 좀 좋은 거 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을까? 모르는 걸 줬을 때, 그래서 요즘은 누가 뭘 이렇게 주는데 어떤 거는 막 불어가 써 있고 어떤 건 막 영어로 다 도배가 돼 있고 이래가지고 뭔지를 모르겠더라. 사실은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번역기를 돌려도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딱 번역이 바로 돼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약간 약 같은 건 대충 알겠는데 뭐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킨 뭐 에센스 뭐 이런. 내가 그런 건 잘 모르거든. 아주 또 막 불어 써 있고 이러면 더 잘. 그래서 언젠가는 그거 얼굴에 발랐더니 그거 씻는 거던데? 그게 뭐 그래 그게 그게 쉽지 않아. 뭐 그래서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유물도 그런 정도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진짜 A급 사리가 들어왔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리 중에서 최고급 사리는 자장률사가 모셔온 세트를 최고로 일단은 쳐줍니다. 최고로 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286쪽에 요 사리 사진이 자장률사가 모셔온 사리예요. 이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황룡사 구축목타 주심초석사리입니다. 주심초석사리. 지금 조계종에서 반환받아서 불국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불국사에 모셔져 있고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 불국사 설법전에 그 친견도 몇 번 갔었고 거기 뭐 천일기도 한다고 그래서 기도도 붙이고 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건봉사 치사리 거기 또 자장률사 사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장률사께서 모셔온 사리로 그게 이제 통도사에서 저희 갈라져 나간 거라서 그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장률사 사리가 가장 유력한 거고 자장률사보다 어떻게 보면 고구려를 대표하는 사리가 있었던 것 같아. 자장률사는 신라를 대표하는 사리고 고구려를 대표하는 사리가 있었던데 그게 이제 유동성 유광탑에 모셨던 유동성에 있었던 아쇼카왕 탑에 모셨던 그 사리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아쇼카왕이 탑을 건립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요동성 그림에도 나오는 그 요동성 유광탑이 있습니다. 아쇼카왕 탑. 그 사리가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가장 유력한 사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라랑 관련해서는 자장률사 패키지가 제일 권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에도 뭐 제석사지 사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리들이 익산 왕궁리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미륵사 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륵사 지석탑에 있었던 그 사리 최근에 이제 발견됐죠. 자장률사 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은 어디냐면 통도사, 남북보공,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남북보공,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 높은 산지에서는 월정사 중대정멸보공이 최고고 그 다음에 야산, 나츠막한 산의 야산제일은 통도사 금강계단이 최고다. 그리고 원래는 금강계단이라고 안 썼고 방등계단이라고 썼었습니다. 방등계단이라고. 그래서 누가 제가 논문 갖고 발표할 때 왜 금강계단이라고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연호는 방등계단이라고 하고 나중에 금강계단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계단을 방등계단이라 그래요. 개를 주는 네모난 단. 그리고 그거는 도선율사의 계단도경 이런 데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하고 유력하고 그러면 통도사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통도사 가서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죠.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월정사 중대 정멸보궁에 가면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죠. 그래서 발굴된 거를 추정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도사사리가 일부 나간 게 지금 건봉사사리니까 건봉사사리 지금 건봉사에 가시면 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건봉사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절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통도사, 불국사, 월정사, 그 다음에 건봉사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송광사 좋아합니다. 사실 그런 절들은 제가 살면서 사실 연구들을 좀 했으면 하고 싶은 그런 절들인데 인연이 된 데도 있고 인연이 잘 안 맞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도사에서 정멸보궁 말고 그 뒤에 탑전에 황룡사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룡사사리가 황룡사의 사리가 황룡사에 어떻게 모셨다고 되어 있냐면 황룡사 찰주본기에 보면 황룡사 탑이 한 80m짜리가 있는데 그 맨 꼭대기에다가 사리를 모셨어요. 사리를 모셨고 그 다음에 주심초석 그러니까는 기단 밑에 거기다가 사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몽고의 서산대병 4차 침입 때 화재로 다 소실되면서 위에 거는 이제 뭐 다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모르겠고 다 날아갔고 나중에 밑에 것만 남은 거를 1960년대 도굴꾼이 그걸 도굴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때 호암미술관에서 많은 유물들을 사고 있었고 그때 담장거래를 했을 때입니다. 담장거래는 뭐냐면 담을 사이에 놓고 도굴꾼들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옛날에도 잠깐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황룡사 주심초석 자리에 가면 이렇게 물길이 있어요. 물길이 이렇게 물을 빼는 흔적이 있어. 그리고 그 위에 큰 바위가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에 뭔가 있으니까 물을 밖으로 뺀 걸 거다. 아무것도 없으면 물을 빼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원래는 거기가 민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경주 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이제 사적지니까 사적으로 지적하고 민가들을 다 털어내 버렸어. 그러니까 민가가 있었으면 보존이 됐을 겁니다. 뭐 장독대로 쓰든지 뭘로 쓰든지 뭐 이렇게 하면 눌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는데 다 이걸 걷어내 버린 거예요, 민가를. 그러니까 이제 70년대쯤 되면 뭐 이렇게 자키로 이렇게 들면 돼요. 자동차 그 타이어 바꾸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털렸고 그 다음에 석가탑도 털릴 뻔했죠. 근데 석가탑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석가탑이 무거워서 걔네가 이렇게 들으려고 했다가 그게 그 힘을 못 버티고 무게를 못 버티고 그게 망가졌는가 봐. 그렇게 해서 탑이 이렇게 도른 거야. 약간 이렇게 돌아앉게 된 거야. 그걸 그 다음날 스님들이 보고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열었을 때 이제 무구정광대다라는 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때 도굴이 성공했으면 무구정광대다라니가 사라집니다. 아니 훔쳐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도굴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금속으로 된 거는 어차피 단단하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이렇게 훔쳐가도 되거든요. 근데 종이나 의류 이런 천 같은 게 들어있으면 만지는 순간 가루가 돼버려요. 바스러져. 바스러져.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떠가지고 약품 처리를 해서 몇 년 동안 그거를 애가 이제 조금 바삭바삭 말라있다니까. 옛날에 그 아랫목에 종이 같은 것도 이렇게 타거나 이러면 이렇게 아니면 예전에 그 온돌방이나 안 그러면 그런 거 좀 세게 불 때는 집 가보면 장판이 다 바스러져 있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거를 약품에 처리를 하면 걔를 다시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한 장씩 떡으로 돼 있어요. 완전히 굳어 있어. 종이가 다 붙어 있어. 그리고 만지면 바스러져. 그거를 한 겹씩 띄는 겁니다. 그게 보존 처리거든. 그렇게 해서 무구정광대다라는 경이 나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문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죠. 그때 걔가 조금만 더 계산력이 좋아가지고 더 큰 자키를 써서 들어올려서 걔가 이렇게 훔쳐가면 뭐 그 안에서 나왔던 뭐 쉽게 말해서 사리구라고 하는
금동으로 된 거나 그 유리로 된 사리병, 그 다음에 사리 이런 건 훔쳐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돌다가 뭐 다시 발견될 수도 있는데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은 만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한번 만지면 바스락 하면 끝입니다. 아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도굴이 안 좋다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발견된 게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하고 이제 불국사 거기서 이제 유리로 된 사리병이 나왔고 그 이제 또 거기서 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걸 이제 전시한다고 불국사 스님이 이렇게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사리병이 또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집념이 좋으냐면 그걸 또 다 주워가지고 붙였다. 유리가 박살이 난 거를 다 주워가지고 붙였어. 야, 그 스님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잡아서 넣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엉성하게 하던 시절이 있어. 그리고 그거 틀어졌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불국사 석가탑이 깨질 뻔한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이제 발굴을 하게 된 거거든. 무슨 이상이 있나? 그렇게 해서 그걸 내리는데, 그거를 크레인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삼각대 같이 이렇게 나뭇대기로다가 해서 내리는 방식이 있어요.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그래서 고짓하다가 또 썩은 나무가 썼대. 그래서 지렛대가 썩은 나무를 쓴 거야. 제정신인가 싶어. 그래가지고 그게 썩은 나무에서 옥계석이 내려올 때 그게 나무가 부러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장창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다 깨지고 서로 돌끼리 부딪히면 박살날 뻔한 거를 옆에서 합판대기를 밀어 넣어가지고 떨어지는 사이에 밀어 넣어서 이렇게 살아났대. 그래서 떨어지면서 좀 깨지긴 깨졌는데 그래도 박살은 안 났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장충식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내가 그거 나무 밀어 넣었다. 내가 그 나무 밀었다. 이러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저희 선생님 뻘 정도가 장충식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황수영 선생님, 장충식 선생님이 아니고 황수영 선생님.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좀 그렇죠. 왜? 구한 것도 당신이지만 그 상황을 만든 것도 당신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대충 거기까지만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사자 명예훼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황수영 선생님 뭐 동대 총장도 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 우연 고요섭, 그 다음에 그 황충식 선생님, 장충식 선생님, 황수영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계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충 그런 식 알아두시면 되고, 황룡사사리 중에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 밑에, 위에 거는 다 없어졌고, 밑에 주심초성. 거기 이제 물길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자키로 이제 훔쳐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호암에서 물건을 매입한다라는 설을 듣고 가서 이제 사겠다, 팔겠다라고 해서 담장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좀 긴 담장을 놓고 이쪽에서 돈을 던지면 이쪽에서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거 돈 받은 놈은 들고 튀는 거야. 왜? 잡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가 도굴꾼이니까. 근데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던진다는 생각도 재밌고. 야, 돈 던져! 돈 던져. 물건! 이런 물건 다 던지는 거야. 야, 돈은 던져도 되지만 물건 그렇게 던지면 저게 다 참 그냥 생각해봐도 상당히 위험한 거래인데 그래갖고 돈 들고 튀었어요. 돈 들고 잘 가셨고, 이제 그 유물을 열었을 때 이제 호암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거는 문제없이 소화할 수가 없다. 아무리 호암이라도. 그래서 정부에 신고한 거죠. 정부에 신고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고 그게 황룡사 찰주본기의 등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황룡사를 어떻게 이제 중건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 있고, 자장률사에 대한 기록도 거기서 나오고, 그게 이제 금성문이니까 절대문헌이에요. 절대문헌. 그러니까 저기 삼국유사나 이런 데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고려시대 글이잖아. 이련이 삼국시대 글을 참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 같은 거는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씩 변경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 알아듣는 말로 좀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시대 때문에 마지막에 쓰인 문헌은 고려시대 사고나 이러한 변화들이 좀 들어가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통일시대 시대 때 절대문헌이니까 그 권위가 뭐 무지하게 높은 거죠. 그리고 금속판에다가 글을 이렇게 새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철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철필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금속판을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글을 썼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종이에 썼으면 안 남아나죠. 안 남아나죠. 금속판에 쓴 거 진짜 신의 한 수죠. 그런데 그때 도굴꾼을 잡고 뭐 했는데도 나중에 호암은 쉽게 말해서 아마 돈 회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물도 이제 정부에 이렇게 해야 됐을 상황이고, 그래 경주박물관에 모셔져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사리가 몇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게 도대체 몇 종류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도굴의 또 다른 문제거든요. 몇 개나 나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10종류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도굴꾼이 훔쳐가지고 다 파는 게 아니야. 일부는 여기다 팔고 또 저쪽에다 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쪼개버리거든. 그런데 나중에 잡히면 3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이러면 되는 거야. 경찰이 아무리 집요하게 해도 10가지 들어있는 줄 누가 알아? 네가 알아, 내가 알아. 지가 3가지밖에 없다는데. 그리고 도굴꾼은 절대 다 얘기하지 않아요. 감형해줄게 이래도 다 얘기하지 않아. 5거밖에 없었는데요. 나는 억울해요. 계속 이것만 시전하는 거야. 왜? 그래야 들어갔다 나와서 팔아먹고 몇 푼이라도 또 해서 또 살기도 살지. 그래서 도굴이 진짜 안 좋은 행동이 유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흐려놔요. 유물도 훼손하고. 그리고 요즘은 유물이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그게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넣는 순서나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대충 어떻게 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문사지탑에 한쪽에는 숟가락이 나왔고 약숟가락 같은 그 용각산 숟가락 같은 게 하나가 나온 거야. 한쪽에는 숟가락이 없고. 그걸로 뭘 알 수 있냐면 숟가락 나온 탑이 더 늦게 만들어진 거야. 왜? 사리를 거기다가 담은 그 사리를 옮긴 그 숟가락도 같이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신성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먼저 넣고 이쪽 탑에 이걸 넣기 때문에 그 숟가락도 네 거 이러면서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도굴꾼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문화에 우리 문화에 심대한 타격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그래. 그래서 아무튼 황룡사사리가 이 5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7과가 있는데 통도사에서 아마 접선해가지고 그 탑에다가 넣고 5과 요번에 반환 받아가지고 저쪽에 불국사에 지금 모셔져 있어요. 아주 유력한 사리 중에 하나. 그리고 건봉사 치사리 아주 유력한 사리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사리는 자장률사의 사리 세트는 볼 수가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도 많고, 이제 태화사나 이런데 울산 태화사 그 로얄 예식장 자리에 있었던 그런 태화사에도 사리탑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그 밑에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미친 척하고 계속 발굴하면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거기 큰 탑 자리는 밀면 돼. 근데 이제 경주하고 울산이 약간 다른 점이 울산은
이제 공업화가 되고 도시가 커지면서 그러면 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다 흔들려 버려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지층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조금 뭐 머리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울산시장 같으면 그거 발굴을 하죠. 왜? 울산에 문화유산이 생각보다 적거든. 그래서 뭔가 A급 그 처용제 이런 거 갖고 사람 끌어오기가 쉽지 않거든. 그리고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도 좀 벗어야 되고 좀 깝깝하지. 제가 울산에 사니까 아는데 다이나믹 울산 뭐 이런 게 표제어거든. 좀 무식하지. 좀 무식하지. 왜? 울산이 그래도 경주가 992년의 수도일 때, 992년간 수도일 때 인천 같은 역할을 했거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어떻게 보면 경주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유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개발해서 문화도시로서, 그러니까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라는 이념을 좀 만들어내면 참 좋을 건데, 공돌이 도시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어느 당이 독주하는 지역 말고 이렇게 경합하는 지역이잖아. 근데 울산이 경남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저 민주당 표도 상당히 나와. 왜냐하면 뜨내기들이 많이 오거든. 그러니까 원래 본토 사람보다 외지가 훨씬 많은 게 울산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전라도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바뀌어주면 좋아. 그러면 뭔가를 할까를 굉장히 고민하거든. 그런데 계속 뽑아주잖아. 걔는 당만 보고 있어. 왜? 공천이 당천이라고 생각하거든. 공천이 당선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보면 시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뽑아주는 게 나다라는 생각을 해야 그 사람들이 도움되는 일을 해. 그런데 공천이 당선이 되면 자꾸 중앙에다만 이렇게 딸랑딸랑하고 계속 이 짓만 하고 있어. 그래서 별로 저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 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한 두어 번에 한 번씩은 파 뒤집어주고 서로 씻고 뭐 이렇게 해야 발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불국사에 가면 고사리 말고도 지금 이제 유력한 사리로 분황사사리, 분황사사리 선덕여왕이 모셨던 탑이에요. 그게 원래 모전석 탑인데 9층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예전에 7층 설도 있었는데 9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비례로 봤을 때 9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덕여왕 때 진짜 A급을 모실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장률사 사리 세트보다는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정도를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국사 사리도 대단히 유력합니다. 불국사 다보탑은 다 일제강점기 때 한번 해체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도 없고 뭐가 나왔는지 뭐 사리가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 규모의 탑을 만드는데 사리를 안 넣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석가탑 안에서 나오는 그 사리가 있죠. 그거는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사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불국사가 그렇게 큰 규모의 사찰인데 그 돈 진짜 많이 드는 사찰이거든. 왜? 석축 작업 때문에. 그래서 뭐 이종상의 시에 보면 39년이 걸렸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던 작업이에요. 지금 볼 때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는 기계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사람이 몸으로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게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좀 유력한 사리를 넣지 않았겠나. 근데 불교가 발전하면 유력한 사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황룡사에 그 자장률사 사리가 있다라고 알고 있어. 그래도 그걸 계속 갖고 올 거야? 통도사에 자장률사가 모신 사리가 있대. 이중환의 택리지나 이런 데 보면 성능이 쓴 글에 보면 사리가사 사장량록 이런 데 보면 두개골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럼 열어서 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불국사 정도 시절이면 불국사가 만들어질 시기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리를 했을 거고, 그거는 화엄종 계통의 사리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 불국사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김대성뿐만이 아니고 신림과 표운이라고 하는 두 분이 다 화엄종 계열이거든요. 표운은 의상의 10대자 중에 한 명이고 신림은 부석의 3대 적손이에요. 그러니까 의상대사의 손재자 중에서 장손입니다. 그래서 신림이 불국사 주지고 표운이 석굴암 주지거든요. 초대. 예, 그래서 불국사가 화엄종과 굉장히 밀접한, 의상계 화엄종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의상계 화엄에서 가질 수 있었던 사리 중에 최고 사리를 모시지 않았겠나라는 추정은 해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시절에 화엄종이 그렇게까지 이제 확 떠오르는 시절이거든. 확 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뜨고 있는. 그래서 사리를 진짜 잘 구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나? 저도 살이 되게 많아요. 저도 살이 되게 많아. 그래서 제가 조성한 절에는 언제나 사리를 갖다 놓죠. 그리고, 월정사 그 금강경 봉창기도 할 때도, 사리 2개나 갖다 놨죠. 이거, 두 과가 아니고, 2세트, 채워놨죠. 꽉꽉. 저 살이 되게 많은데. 이제 저 정도만 돼도, 사리들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있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들로 들어와요. 발굴한 게 이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저보다 만약에 레벨이 더 높아. 그러면 더 유력한 사리가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덕왕 때가 화엄종이 상당히 이렇게 떠오르는 시절이긴 한데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힘이 없어. 만약에 화엄종이 그렇게 강력했다면 황룡사로 들어갔겠지. 왜 불국사에서 돌고 있겠어? 혹시 경주 가보셨어요? 그러면 황룡사하고 불국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아세요? 불국사는 상당히 외집니다. 상당히 외졌어요. 나한테 만약에 선택권이 있으면 너 불국사 주지할래? 황룡사 주지입니다. 접니까? 이렇게 나오지? 불국사 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지. 누가 안 좋대? 누가 안 좋대?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대구광역시장하고 서울시장 뭐 이런 느낌이에요. 대구광역시장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좋지. 좋지. 서울시장 더 좋지 않아? 몰라. 아예 그냥 대구를 깔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비유상 그런 거예요. 인천시장 좋은 거 아닙니까? 좋지. 그래도 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좋은 거 아닙니까? 좋지. 서울시장. 아니 그게 맞는 거 아니요? 정상적으로 그냥 하나를 할 수 있다면? 근데 황룡사하고 불국사도 대단한 절이지만 500선찰 중에 으뜸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도 훨씬 후대에 나온 얘기일 거예요. 황룡사 불국사 사적기 두 종류에 나와 그런 얘기가. 그런데 황룡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우리나라에 뭐 삼보사찰이 있어. 통도사, 그 다음에 해인사, 송광사, 불법성 삼보사찰인데 그거보다 유명한 사찰이 불국사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 당신이 알고 있는 사찰을 하나 대보세요 라고 하면 불국사 빈도수가 제일 높아. 왜? 수학여행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간 분들도 있고. 절로 신혼여행 가는 건 뭔가 싶어. 근데 그 시절에는 갔어 또. 절로 가서 그게 스님들 염장을 지르는 건지 뭐 이혼하려고 작정을 하고 가는 건지 뭐 모르겠다. 그게 절로 신혼여행을 왜 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갔습니다. 그때는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고 뭐 부곡 하와이 댕기던 시절인데 뭐
하와이 갔다 왔잖아. 북극 하와이. 뭐 그러던 시절 있고요. 그래도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불국사가 넘버원 사찰인 건 분명한데 인지도 면에서는 그런데 불국사 다음 레벨 정도로 삼보 사찰과 어깨를 할 수 있는 게 황룡사다. 그런데 더 웃긴 건 황룡사는 절이 없더라. 절 자체가 없더라. 황룡사 감언사가 의외로 인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황룡사가 인지도가 높은 거는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치고 황룡사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그래서 그런 정도? 만약에 화엄종이 진짜 강력해지면 황룡사도 먹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기한 의견 그게 있어요. 미스테리. 왜 의상은 부석사로 갔는가? 황룡사로 가야지. 원광도 황룡사로 들어갔고, 황룡사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자장률사도 황룡사로 들어가고. 다 그러는데, 만약에 원효 같은 그런 쩌리들은 황룡사 못 들어갑니다. 신분제에 걸려서 못 들어가요. 뭐 머리가 좋은데, 됐습니다. 육두품 못 들어옵니다. 진골 이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상은 진골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왜 부속사까지 가서 개고생을 했을까? 그거 참 미스테리거든. 옛날에는 부속사가 좋은 데 아닙니까? 거기 좋은 데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엄종의 위상이 그렇게 높고 부속사가 화엄종의 종갓집인 건 누구나 알아. 본사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본사도 아닙니다. 화엄 10찰, 그러니까 화엄종 사찰 중에서 자 봐봐. 화엄사 본사, 범어사 본사, 해인사 본사. 야, 본사가 몇 개가 있는데 종갓집은 말사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아? 그러면 옛날에는 괜찮았습니까? 옛날에도 그닥입니다. 그 위치상 영주라고 하는 데가 뭐 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쟁 나고 이럴 땐 유리합니다. 왜? 침략 안 받으니까. 원래 좀 떨어지는 데는 침략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미스테리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논문을 하나 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일부는 지금 제가 내일 모레 금요일 딱 그거 발표할 겁니다. 도대체 황룡사 누구한테 막혔길래 의상은 부석사까지 가서 그렇게 인생 힘들게 살고 있나? 누군가 막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충분히 레벨이 되는데 누군가 힘에 눌린 거죠. 정치 권력과 연결된 누군가가 쟤는 안 돼. 뭐 이런 거 했겠지. 저 영주 가라 그래.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국가가 영주 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영주를 제가요? 뭐 이런 거지. 나 서울에 살고 싶었는데 국가적으로 자네는 제주도 제가요? 뭐 이거 있어. 그거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시간만 가는 것 같은데 저거 있어요. 저거. 종교인들 군대 가는 거 아세요? 종교인들도 다 군대 가거든. 목사도 가고 스님들도 가고 신부들도 가요. 근데 신부들은 군대 가면 제일 담배 피고 이런 사람이 신부들이거든. 신부가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신부는 발령으로 가. 그러니까 스님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중에서 가고 싶은 사람 차라리 그러니까 일반으로도 갈 수 있고 군종 장교로도 갈 수 있어. 그럼 가면 중위 아니면 대위로 가.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내가 내 상자들한테도 너네 군대 가서 나오지 마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와봐야 힘들어. 괜찮아. 그러니까 쫄로 가면 힘들어. 근데 중위 대위 정도 되면 괜찮아. 그게 육사 나오고 해도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걔네 소위로 가.
여기는 시작이 중이라니까? 더 괜찮은 거야. 그리고 별도 이 종교인한테는 존댓말 써줘요. 별도. 종교인은 약간 열애 느낌으로 해준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는데, 그 사단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악수하는데, 막 악수하고 격려 받는데, 앞에서, 김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딱 악수를, 관등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가 김병장입니다. 라고 했다가, 죽을 뻔 했다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어. 앞쪽에서 갑자기 흐름을 바꾸는 거지. 그런데, 이제 스님들은,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근데 군대를 좀 짧게 그냥 일반으로 갈래? 아니면 이렇게 장교로 해서 좀 길게 갈래? 이건 네 선택이야. 목사도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근데 신부는 너 군대? 이러면 제가요? 이러면서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가.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가. 그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 더러워 보여요. 군대 2번 갔다라고 생각해봐. 그것도 내 의지도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그래서 그 훈련 받으러 가면 담배 피고. 아씨, 뭔가 찍혔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베테랑 느낌이 딱 나. 신부들은 왜 한번 갔다 왔잖아. 그래서 대충 뭐 하는지 알아. 아니야,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야, 여러분은 몰라서 그래요. 남자들 그 얘기하면 강원도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일 악몽 중에 하나가 전역해서 다시 입영통지서 나오는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내가 신부가 됐는데 그쪽에 이제 군대 쪽에 성당에 사람 비었으니까 자네가 가게. 제가요? 제가요? 번쩍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거기는 까려면 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살이 이제 백제 쪽, 신라 쪽 말고 백제 쪽 살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살이, 아까 고구려 살이는 그 얘기 해드렸잖아. 요동성 유광탑 살이. 그리고 백제 쪽 살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력한 살이를 꼽으면 미륵사지 석탑의 살이가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미륵사지 석탑 살이. 백제 무왕이, 어떻게 보면 무왕이 백제의 마지막 중흥군주거든. 성왕이 한번 올리려고 했다가 이제 좀 무너졌고, 백제 성왕. 도대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사람이 좋으면 시호를 성왕이라고 받아. 와, 성스러울 성자, 성왕이야. 성인 성자. 제가 그 얘기하잖아. 이런 시호가 문자가 들어가면 다 공부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우리 뭐 문종 뭐 이런 거에. 그래서 고려 시대 때도 문종이 있고 조선 시대 때도 문종. 조선 시대 문종 누구죠? 누구야? 세종대왕 아들이잖아. 태정, 태세, 문단세잖아. 그 문종. 그런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거든. 그리고 세자 들어가면 이제 좀 세고, 세자나 무자 들어가면 다 세요. 이제 좀 좁패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문명을 창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태종 이러면 뭔가를 큰 업적을 좀 이룬 사람들이 태종 이렇게 쓰는 거거든. 다 이게 룰들이 있어요. 야, 성자 진짜 이거 받고 싶은 글자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한 글자로 평가했을 때 성스러워. 얼마나 인생을 잘 산 사람일까 싶은 그런 생각인데,
김윤신 할아버지 김무력한테 죽었죠. 잡혀서 죽었죠. 잡혀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 할 정도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제가 이렇게 꼴짝꼴짝 하고 있을 때 그걸 다시 중흥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펌핑을 하면서 올리는 게 백제 무왕이죠. 백제 무왕. 마동이. 예. 서동요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 백제 무왕. 그리고 그 백제 무왕의 꿈이 서려 있는 데가 익산 미륵사죠. 그래서 기회 되면 제가 미륵사 한번 익산 쪽에 익산이 서울 수원 저 경기도 수원하고 비슷해요. 수원이 정조가 중흥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도를 천도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했었던 게 수원 화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원 옆에 화성이 있죠. 그래서 화성 들어보셨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렇게 화성. 그래서 그렇게 딱 만들려고 했었고 백제 무왕 백제 무왕 같은 경우는 익산에다가 그걸 이제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익산에 왕궁리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어요. 능사 그 백제 단지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데도 답사를 한번 메시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 백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꿈들이 거기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사리가 나왔잖아요. 사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왕이 중흥군주 무왕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급의 사리가 아니었겠나 그 시절에. 그런 정도를 추정해 봅니다. 영원히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다시 봉안을 그 탑에다 했기 때문에 다시 보기는 어렵고 이제 사진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개인적으로는 좀 빼서 금산사나 이런 데도 좀 모시고 그러니까 일부는 탑에다가 넣고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못 보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는 또 제가 또 사리 매니아잖아. 제가 향, 사리 이런 데 다 진심이거든.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국에 제가, 법문사 사리 그 친견할 때 참, 발언을 하고 또 갔고, 어디든 사리만 나오면 다 쫓아가서 이렇게 친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왜? 팔자가 거지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그나마 좀 사람답게 산 거요. 1966년에 이게 석가탑이 해체됐구나. 발굴됐구나. 이렇게 잘 써놨네. 야, 그때 이런 거 다 또 찾아서 써놨군요. 그래서 그런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사리 얘기 조금 더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